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사람들이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물이 맑아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고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99칸 기와집이라 대문에서 안채까지 들어가는 대만도 한참이 걸릴 정도로 으리으리했습니다. 곳간에는 햅쌀이 가만히째 쌓여있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김이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굴뚝 연기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혼례가 잡힌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집안은 온통 잔치 준비로 분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당개는 멍석이 깔리고 동네 안악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국수를 삶느라 시끌벅적했으며 하인들은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부엌길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는 이름의 하녀가 있었는데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 집 행랑채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최진사댁 딸인 아기씨와 동갑이었으나 비단 옷을 입고 글을 배우는 아기씨와 달리 분이는 무명 치마를 입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거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심성이 곱고 손재주가 좋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밤 최진사댁 안채는 내일 있을 경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기씨가 내일 입을 화롯과 족두리를 손질하고 신방에 들어갈 원앙 금침을 미리 봐두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기씨의 방 앞을 지나던 분이는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발걸음을 멈췄지만 내일이면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곳으로 시집을 가야 하는 신부의 마음이 그러하려니 생각하고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밤이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흐릿하니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묘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탈기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자 최진사댁은 다시금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새순물을 대야에 담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아기씨의 방문 앞에 섰는데 평소라면 기척을 느끼고 안에서 인기척이 있어야 했으나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기씨, 새순물 가져왔습니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하고 분이가 나직하게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분이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차갑게 식은 이부자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고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라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아침 문안을 받으러 오던 안방마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사랑하는 정인과 함께 멀리 떠나니 찾지 말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례 당일날 신부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최진사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사돈이 될 김선빈의 집안으로부터 당할 망신과 비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님은 가슴을 치며 오열하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분이에게 절대로 입 밖으로 소리내지 말라며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진사 역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이미 잔치를 즐기러 온 동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 신랑이 탄 말이 도착할 터였습니다. 지금 당장 혼례를 취소한다고 하면
온 고을에 소문이 퍼져 집안은 웃음거리가 되고 관에까지 알려져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한숨만 쉬던 최진사의 눈길이 문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분이는 아기 씨와 나이도 같고 키와 몸집도 비슷하여 얼굴을 가리고 꾸며놓으면 언뜻 보아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진사와 안방만님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말없는 합의에 도달했고 그 서슬 퍼런 눈빛의 분이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애원반 협박반의 어조로 말하기를 분이야,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겠다. 오늘 하루만 네가 아기씨가 되어 감회에 올라다오 라고 했습니다. 분이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지만 주인 어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하녀의 신분이었기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분이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마님의 손에 이끌려 안쪽 깊숙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목욕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녀들이 달려들어 향기 나는 물로 분이의 몸을 씻기고 거칠어진 피부에 좋은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느라 검게 그을린 얼굴과 손등이 부끄러워 자꾸만 몸을 움츠렸지만 마님은 급한 마음에 하녀들을 독촉하며 분이를 단장시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분이에게 아기씨가 입을 예정이었던 붉은 비단 치마와 초록색 저고리가 입혀졌는데 옷감의 감촉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마치 구름을 몸에 두른 것만 같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속옷과 화려한 겉옷을 입고 나니 몸이 둔해져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거울을 보며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본 모습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평생 물일과 밭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은 아무리 좋은 옷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 분이는 소매 끝자락을 길게 빼어 손을 꽁꽁 숨겨야만 했습니다. 얼굴에는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으니 촌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고운 신부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머리에 무거운 족두리를 씌우고 비녀를 꽂아주며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말거라. 그저 몸이 좋지 않아 말수가 적은 척하면 된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분이는 족두리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짓누르는 바윗덩어리처럼 느껴져 목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님의 말을 따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신랑 일행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고 분이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안채에서는 신부가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분이는 도우미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문을 나섰는데 익숙하던 마당이 오늘따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하객이 신부의 얼굴을 보려고 기웃거렸지만 분이는 긴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깊이 숙여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깔린 하얀 헝겊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분이는 자신이 지금 건너는 것이 마당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을 때 분이는 가짜 부모인 최진사와 마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거짓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보내는 어미의 연기를 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기구한 팔자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분이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분칠을 얼룩지게 할 뻔했으나 다행히 곁에 있던 수모가 재빨리 수건으로 닦아내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절을 마친 분이는 꽃가마가 기다리고 있는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고 가마꾼들은 가마문을 활짝 열어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으로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분이는 마치 감옥에 갇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마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과 단절되자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이는 더 이상 최진사 댁의 하녀 분이가 아니라 김선비 댁의 며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이랴 가자 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분이의 몸이 휘청하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분이는 가마창에 드리워진 얇은 천 사이로 멀어지는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을 훔쳐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 비록 고된 일의 연속이었지만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행랑채에 남아있을 자신의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그릇들은 이제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엄청난 거짓말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가마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 산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하여 가마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때마다 분이는 족두리가 흐트러질까봐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멀미가 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지만 혹여나 토하기라도 하면 옷을 망칠까봐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가마꾼들이 주고받는 농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분이의 귀에는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과연 저 낯선 양반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거친 손과 무식한 말투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라 가마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분이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두꺼운 비단옷 속은 땀으로 젖어 들어갔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라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가마 행렬은 고개를 넘어 낯선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고 길가에 나온 사람들이 신부 행차여 하며 구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사람들이 가마 안을 들여다볼까봐 몸을 더욱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저건 가짜야, 저건 하녀야 라고 수군대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선빈의 집은 최진사댁 못지않은 명문가로 예법이 엄하고 가풍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글자 한자 모르는 자신이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죽기 살기로 버텨보자. 내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무심치 않아 나를 도와주시겠지. 분이는 품속에 숨겨온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멈추고 땅에 내려앉는 묵직한 느낌이 들었고 밖에서 신행이 도착했소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일어설 수 있을지조차 걱정이었습니다. 수모가 가마 문을 열고 아기씨 다 왔습니다. 이제 내리셔야지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분이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분이의 눈을 찔렀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선빈의 집 마당에는 이미 많은 하객이 모여 신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만치에는 사모간대를 쓴 신랑 김선비가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수모의 부축을 받아 가마에서 내렸고 하얀 버선발로 낯선 땅을 밟았습니다. 땅의 감촉은 최애 진사댁 마당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부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고개를 숙인 채 붉은 치마 자락을 끌며 대례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맞절을 위해 마주선 신랑의 신발. 코가 분이의 시야에 들어왔고 듬직해 보이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를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분은 내가 가짜인 줄 꿈에도 모르고 계시겠지. 평생을 속이며 살아야 한다니 이 무슨 죄란 말인가. 분이는 속으로 용서를 빌며 시키는 대로 절을 올리고 술잔을 받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분이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어두운 밤이 오기만을, 아니 차라리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혼례식은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짓궂은 농담을 뒤로하고 신방에 들어온 분이는 화려하게 장식된 병풍과 촛불 아래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무거운 족두리를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곧 들어올 신랑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커다랗게 보였고 분이는 그 그림자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고 찬바람과 함께 신랑 김선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옷자락을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조용히 문을 닫고 분이의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뜨거운지 분이는 얼굴이 타오르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가 신랑에게까지 들릴까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부인. 나직하고 부드러운 신랑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첫날 밤, 가짜 신부와 진짜 신랑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갔는데 그 순간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으나 남편의 완강한 힘에 이기지 못하고 손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신부의 손은 비단처럼 곱고 매끄러워야 할 양반집 규수의 손이 아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으며 손바닥에는 오랜 노동으로 인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무 말 없이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손끝에 닿는 투박한 감촉을 느꼈는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이의 심장은 조여들었고 이대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대신 그저 묵묵히 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부인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구려 라고 말하며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골몰했습니다. 혹시나 날이 밝으면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관에 고발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여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습관처럼 눈이 번쩍 뜨였는데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밥물을 안쳐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안방마님이 되어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바늘 방석에 앉은 것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을 나서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신랑의 집은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는 곳이라 새벽부터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분이가 부엌 쪽으로 다가가자 하녀들이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기씨, 아니, 에이시마님 어찌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문 안 올릴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라며 당황하는 하녀들을 보며 분이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처지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밥 냄새와 도마질 소리는 분이의 본능을 자극했고 엉겁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물 무치는 것을 거들 뻔했던 손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분이는 하녀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고생이 많네, 아침 준비 잘 부탁하네 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에는 권위보다는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어 하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시부모님 방에 들어갔을 때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단정하고 겸손한 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소문으로는 최진사댁 딸이 귀하게만 자라 콧대가 높고 버릇이 없다고 들었으나 눈앞에 있는 며느리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평안했느냐, 낯선 곳이라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았느냐 라고 묻자 분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덕분에 편안히 잘 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강건하신지 여쭙니다. 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교 없이 담백하고 진솔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의 마음조차 단번에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선빈의 집안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두 새 며느리 분이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비록 안방마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타고난 부지런함과 눈썰미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장독대를 지나칠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주로 항아리를 닦아 윤을 냈으며 바느질거리가 쌓여 있으면 하녀들을 시키기보다 자신이 직접 바늘을 잡아 꼼꼼하게 기원했습니다. 하녀들이 실수를 하여 꾸중을 들을 위기에 처하면 슬그머니 감싸주며 일을 수습해 주었고 맛없는 반찬이 올라오면 몰래 부엌에 들어가 양념을 더해 맛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이의 행동은 양반집 규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활력이 강하고 손에 익은 솜씨였기에 하인들 사이에서는 새 아씨마님은 손끝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칭찬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우리네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수근거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도 문득 아내의 손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바느질하는 분이의 손놀림은 삭바느질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빨랐고 옷감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부인은 어찌 그리 험한 일에도 능숙하시오. 친정에서 귀하게만 자랐을 터인데 라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어머니께서 여자는 집안일을 두루 알아야 한다며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여 흙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지만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간절함을 읽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루에 앉아 다과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찬물을 따르는 자세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찻잔을 받쳐드는 손길이 공손하여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가 온 뒤로 집안 꼴이 환해졌다. 음식 맛도 좋아지고 아래 것들도 생기가 넘치니 참으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시어머니의 칭찬에 분이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이 모든 사랑과 칭찬이 진짜 최진사의 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훔친 것이라는 죄책감이 밤마다 분이를 괴롭혔고, 그럴수록 분이는 더욱더 몸을 낮추고 헌신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장터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타지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박물장수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묘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박물장수는 내가 저 아래 지방을 다녀오는 길인데 거기서 야반도주한 남녀 한 쌍을 보았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고을 초에 진사댁 따님과 생김새가 아주 흡사하더란 말이지 라고 떠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자의 헛소리라며 무시하던 사람들도 박물장수가 묘사하는 여인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너무나 구체적이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순식간에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로 우물가로, 그리고 마침내 김선빈의 집담장을 넘어 하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선빈의 집 마당쇠가 장터에 나갔다가 이 소문을 듣고 돌아와 행랑거멈에게 귓속말로 속닥거리는 장면을 분이는 우연히 건너방 문틈으로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쇠는 글쎄 진짜 A씨는 딴 놈이랑 도망가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A씨는 가짜라지 뭐유 어쩐지 손이 거칠더라니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며 혀를 찼습니다. 행랑거멈은 쉬 입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쫓겨날라. 그래도 우리 아씨처럼 마음씨 고운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며 나무랐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뒤였습니다.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김선비를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유모 할멈은 눈치가 빠르고 세상 이치에 밝아 집안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모 할멈은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분이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양반집 규술하기엔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일머리가 좋은 분이를 보며 일찌감치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어려워하는 이불 빨래를 분이가 직접 나서서 돕는 모습을 보거나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를 거리낌 없이 집어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던 것입니다. 유모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분이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왜 양반의 탈을 쓰고 들어와야 했는지에 대한 연민이 더 컸습니다. 소문이 집안에 파다하게 퍼지자 유모 할멈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용히 분이가 머무는 안채로 찾아갔습니다. 분이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만 움직일 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멍한 표정이었고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힌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고 놀란 분이가 허둥지둥 일어나 자리를 권하자 유모는 묵직한 목소리로 애씨 잠시 앉아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이는 유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잔뜩 긴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는 엄격함 속에 감추어진 따뜻한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분이의 손에 맺힌 피를 닦아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는데 아시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이라고들 하지요. 허나 제가 보기엔 한 가지가 더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분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유모의 다음 말을 기다리자 유모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이 손은 비단 옷을 입고 자란 규수의 손이 아니라 그 어떤 고운 손보다도 가족을 위하고 집안을 살리는 귀한 손입니다. 유모의 말에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는데 지금 장터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 곧 비가 쏟아질 징조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유모는 한숨을 내쉬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 그때가 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부딪히셔야 합니다. 서방님과 어르신들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들이니 A씨의 그간 정성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기를 대비하라는 늙은 하인의 간곡한 부탁이자 분이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지지였습니다. 분이는 유모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고맙습니다 할멈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가 관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워 보여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도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김선비는 아내를 보자마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귓두람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들어 글을 쓰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분이는 바느질 바구니를 앞에 두고도 바늘을 잡지 못한 채 남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김선비는 무언가 물어보려는 듯 입을 달싹였으나 겁에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소문대로라면 자신의 아내는 천한 신분의 하녀이고 진짜 아내는 도망을 간 것이니 당장이라도 추궁하여 쫓아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함께 지내온 이 여인은 비록 신분은 천할지 모르나 품성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따뜻했으며 자신에게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거짓이 아님을 느꼈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 여인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분이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랄 만큼 분이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언제 대문을 박차고 진짜 주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모 할멈의 말을 되새기며 분이는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으나 이 집에서 보낸 시간과 쏟은 정성만큼은 진실이었기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분이는 차라리 진짜 아기씨가 나타나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다 가식이라지. 천한 것이 상전 노릇을 하니 얼마나 우스웠을까 하는 비아냥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분이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와 아가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어머님 날이 흐려 기분이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며느리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며 집안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낯선 사내의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고 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이 집에 볼 일이 있어 왔다 하는 소리는 분명 김선빈의 집을 향한 것이 아니었으나 분이의 귀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저승사자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서 다가오는 폭풍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던 소리는 다행히도 관아의 포졸이나 최진사댁에서 보낸 추노꾼이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해 주정을 부리는 동네 한량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양반댁에 가짜가 숨어들었다는데 그게 참말이냐고 하며 횡설수설 떠들다가 하인들에게 끌려갔지만 그가 남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며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던 하인들은 힐끔힐끔 안채의 눈치를 보며 흩어졌고 방 안에 있던 시부모님과 김선비는 못 들은 척 침묵을 지켰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방 문고리를 잡은 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가슴을 죄어오는 불안감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고 분이는 죄인의 심정이 되어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이를 따뜻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밤늦게까지 사랑채에 머물며 책을 읽는 척했으나 책장은 넘어가지 않고 촛불만 하염없이 타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이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차라리 밤이 되면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던 유모의 말과 남편의 따스했던 손길이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름만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분이는 저녁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는데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없소 물 한 바가지면 적선합시다 하는 목소리는 거지들이 동냥하는 소리 같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귀에 익은 억양이 섞여 있어 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이가 까치발을 하고 담장 너머를 살피자 넝마처럼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여인 하나가 담벼락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와 마주친 순간 분이는 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최진사댁의 진짜 아기씨 홀예, 날밤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단 옷을 입고 화사하게 웃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굶은 듯 앙상하게 마른 몸과 도끼 어린 눈빛만이 남아있어 마치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기씨는 분이를 알아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네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냐 하며 쉰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사랑을 찾아 떠났던 정인과는 도망치던 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툼이 잦아졌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기씨가 불평을 쏟아내자 남자가 짐을 챙겨 달아나버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기씨는 담장 개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기어들어와 분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장 비단옷을 벗어내놓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한 거사, 그 옷은 내 것이다. 그 자리도 내 것이고 서방님도 내 것이야. 내까짓게 감히 주인 행세를 해. 아기씨의 손톱이 분이의 뺨을 스칠 듯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나 분이는 두려움보다는 눈앞에 여인이 풍기는 탐욕과 이기심에 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씨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용서를 비셔야지요 라고 간신히 말했지만 아기씨는 코웃음을 치며 집 내가 그 꼬장꼬장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맞아 죽을 텐데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이 부잣집 며느리로 편하게 살 거란 말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기 씨는 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지금 당장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네가 도둑년이라고 소리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네가 가짜라는 걸 알면 시부모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나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나가라. 아기 씨의 협박은 매서웠지만 분이의 뇌리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용히 사라지고 저 아기 씨가 다시 며느리 자리에 앉게 된다면 과연 이 집안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아기 씨가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할 리 만무했고 결국 이 집안에 불화를 가져오고 망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아기 씨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한 눈빛으로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밝히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분이의 반격에 아기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제 발로 무덤을 파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라며 뒷마당 헛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 씨는 오늘 밤 안으로 분이가 쫓겨나고 나면 자신이 눈물로 호소하며 가짜 행세를 했던 분이에게 속았다고 둘러대고 자리를 차지할 심산이었습니다. 분이는 헛간에 숨어 자신을 노려보는 아기 씨의 시선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분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쌀 씻는 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 불길을 바라보며 분이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떠올렸는데 따뜻했던 시어머니의 미소 무뚝뚝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의 목소리,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하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그 시간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분이는 그 추억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저녁상이 다 차려지고 안방에 불이 켜지자 분이는 단정한 옷매무새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처음 시집올 때 입었던, 아니 훔쳐 입었던 붉은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입지 못할 그 옷 대신 자신이 원래 입어야 했던 무명옷은 아니지만 수수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 계신 시아버님과 안채의 시어머니, 그리고 김선비가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분이는 쟁반에 따뜻한 밥과 국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고 식구들 앞에 상을 내려놓은 뒤 평소처럼 물러나지 않고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듯 아가 왜 그러고 있느냐, 와서 같이 들지 않고 라고 물었으나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선비는 젓가락을 들여다 멈추고 분이의 떨리는 어깨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느꼈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분이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어 감히 식사 중에 죄를 범합니다.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고백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댁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애 진사댁의 귀한 따님이 아니라
그 집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분이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는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하인들도 숨을 죽였고, 헛간에 숨어있던 진짜 아기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씨가 사라진 날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감에 올랐습니다. 단 하루만 속이면 될 줄 알았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진짜 아기씨가 지금 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잘못만을 구했습니다. 제 몸은 천하여 감히 양반댁 족보에 오를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저를 관에 넘기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 동안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며 느꼈던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부디 그것 하나만은 믿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분이의 눈물 젖은 호소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애절했고 분노보다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김선비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쓰려 했으나 분이는 몸을 사리며 거부했습니다. 서방님, 제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더욱 강한 힘으로 분이를 일으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아니 분이라 했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첫날 밤 당신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부터 당신이 귀한 집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소. 김선비의 폭탄 선언에 시부모님은 더욱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알고도 모른 척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김선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쫓아낼까 생각했으나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집안을 얼마나 알뜰히 살피는지. 핏줄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행실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최진사의 딸과 혼인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인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상황을 엿듣던 진짜 아기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저 계집의 말은 다 거짓이오. 내가 진짜 최진사의 딸이오.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기씨는 삿대질을 하며 저녀는 내 몸종 주제에 주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년입니다. 당장 저년을 끌어내고 나를 며느리로 맞아주시오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예의 없는 행동은 오히려 시부모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엄한 표정으로 진짜 아기씨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령최 진사의 딸이라 한들 부모를 버리고 도망친 불효막심한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겉모습은 양반일지 몰라도 네 마음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아기씨는 기가 죽지 않고 그래도 법도는 법도지요. 천한 것이 안방마님 노릇을 하는 꼴을 어찌 두고 보십니까? 라며 대들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집안 하인들까지 마당에 모여들어 이 기막힌 광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진짜 주인의 등장에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고 진짜 아기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진짜 아기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아내는 여기 있는 분이 한 사람뿐이오. 족보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소.
당신이 버리고 간 자리를 이 사람이 피땀으로 지켰으니 그 자격은 이미 이 사람에게 있어. 김선비의 말에 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고 진짜 아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부모님의 처분이 남아있었기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과연 시부모님은 혈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택할 것인가?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저울추는 팽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침묵은 시아버님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깨어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의사봉 소리처럼 엄숙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긴장시켰습니다. 시아버님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진짜 아기 씨와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이를 번갈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어 누구도 감히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진짜 아기 씨를 향해 네가 최진사의 여식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그저 이 집의 재물이 탐나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아기 씨는 순간 흠칫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기 씨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떠날 때 챙겨왔던 최진사댁의 사주단자와 폐물함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혼담의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천한 종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란 말입니다. 아기 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으나 그 모습은 양반집 규수의 품위와는 거리가 먼 탐욕에 눈이 먼 시정잡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물건들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시더니 아무런 감흥 없는 표정으로 방바닥에 툭 던져버리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건은 주인을 증명할 수 있으나 사람의 됨됨이는 증명하지 못하는 법이다. 시아버님의 낮은 일갈에 아기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문이 막혔고 시아버님은 이어 분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은 비단 옷도 폐물도 아니었다. 이 아이는 맨몸으로 들어와 얼어붙은 이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병든 내 처를 밤새 간호하며 거친 손이 부르트도록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시아버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나 아기 씨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 하지만 핏줄은 천하지 않습니까? 종놈의 피가 흐르는 것이 어찌 양반 가문의 대를 잇는단 말입니까?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가시더니 분이의 거친 손을 잡아 아기 씨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이 손이 부끄러우냐? 나는 이 손이 세상 그 어떤 고운 손보다 아름답게 보인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연민과 고마움, 그리고 진짜 아기 씨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네가 정인과 도망쳐 호의호식할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이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옷을 지었다. 며느리란 핏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귀신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기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김선비와 시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는 분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기 씨는 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며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요물이라도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홀린 게 분명하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선비가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아기 씨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고 아기 씨는 바닥에 나뒹굴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내 아이들의 어미가 될 사람이요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기 씨는
분함과 수치심에 땅을 치며 통곡을 했는데 그 울음소리에는 회한보다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놈한테 버림받고 밥 한 끼 못 얻어먹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리를 돌려내란 말이야. 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그 모습은 최진사 댁의 귀한 딸이 아니라 욕망의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누렸던 행복이 저 여인의 불행 위에서 피어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은 하인들을 불러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셨는데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소란을 피우는 여인을 밖으로 끌어내라 하는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당쇠와 하녀들이 우르르 들어와 아기 씨의 양팔을 붙잡았고 아기 씨는 발버둥을 치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손을 대느냐. 나는 이 집 며느리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미 평소 덕을 베풀었던 분이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기에 아기 씨의 외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단호하게 그녀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던 아기 씨가 대문 기둥을 붙잡고 버티자 분이가 울먹이며 시아버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본래는 귀하게 잘하신 분입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밤길로 내쫓기면 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분이는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남을 걱정하는 착한 심성을 드러냈고 그 모습은 시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유모 할멈을 불러 엽전 꾸러미 하나를 내어주며 가서 저 여인에게 쥐어주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일러라. 이것은 내 며느리의 간청을 들어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모 할멈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나가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 아기 씨에게 전해주었는데 아기 씨는 돈을 보자마자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분이 쪽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한번 쏘아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욕설과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나 이내 밤바람 소리에 묻혀 고요해졌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나자 집안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분이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돌아온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인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한 번 더 하시고는 분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분이가 머뭇거리며 일어나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분이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구준비가 내렸으니 땅이 더 굳어질 게다. 너는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분이는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조차 살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말했더라면 부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졸이지 않았을 텐데 내 불찰이 크오. 김선비의 사과의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서방님, 천한절을 내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방 안에 있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안채의 상황이 정리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흩어진 살림살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쇠는 역시 우리 아시마님이 최고여 족보가 밥 먹여주나 사람이 좋아야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부엌의 하녀들도 그 독한 여자가 들어왔으면 우리 다 죽어났을 거야. 천만다행이지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진 등불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고 불안에 떨었던 가축들도 잠잠해지며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그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이 이제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음을, 그리고 다시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됨을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꿀물을 타오라고 하녀에게 시키려 했으나 분이가 먼저 나서며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네가 타오는 꿀물이 제일 맛이 좋더구나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손길로 물을 두고 꿀을 타는 동안 부엌 아궁이에 따스한 불빛이 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의 그늘이 없었고 대신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안주인으로서의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꿀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집안의 흉흉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가 쟁반에 꿀물 그릇을 받쳐들고 안방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분이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씩 마시며 가족들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허허, 오늘따라 꿀물 맛이 유난히 달구나. 우리 며느리 솜씨가 역시 일품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김선비는 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 손에 거친 감촉조차 이제는 사랑스럽고 귀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사경에 접어들 무렵 소란스러웠던 김선빈의 집은 다시금 깊은 평화 속에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분이는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문안 인사를 올린 뒤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방인 건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둘만이 남게 되자 김선비는 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소. 분이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여 마당에 남겨진 진짜 아기씨의 발자국과 소란의 흔적들을 소리 없이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펑펑 쏟아졌고 김선빈의 집 지붕 위에도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분이는 창문을 살짝 열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멀리 떠난 진짜 아기씨도 어디선가 따뜻한 곳을 찾아 편안해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거짓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진실된 약속뿐이었습니다. 방 안이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는데 처음 시집오던 날 괴물처럼 보였던 그림자는 이제 서로를 의지하고 감싸주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펴고 남편의 베개를 고쳐주며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분이의 손을 잡고 잠을 청했고 분이도 그 곁에 누워 남편의 온기를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음을 멈추고 바람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김선빈의 집 대문 위에는 복, 후자가 쓰인 종이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집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눈처럼 분이의 앞날도 이제는 밝고 환하게 빛날 것이라는 축복을 내리듯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짜 신부 소동은 막을 내리고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린 눈은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지난밤의 소란과 아픔을 모두 지워버렸고 아침이 밝아오자 김선빈의 집 기와지붕 위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했습니다. 분이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움을 느꼈고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걱정도 들킬 염려도 없이 온전한 이 집의 사람으로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을 때 그녀가 선택한 옷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단정하고 실용적인 무명 겹저고리였는데 그 옷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방을 나와 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니 하인들이 벌써 눈을 치우느라 비질을 하고 있었고 그 비질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마당쇠가 분이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마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거나 수군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던 하인들의 태도가 지난밤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진심 어린 존경과 충성을 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분이를 보고 참모와 하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인사를 올렸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안방마님이 된 분이에 대한 동경과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모는 마님 오늘은 날도 추운데 아랫목에 계시지요. 저희가 알아서 따뜻한 조랑떡국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만류했으나 분이는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내가 식구들을 위해 직접 육수를 내고 싶네. 다들 거들어주게. 분이가 직접 국자를 잡고 부엌일을 지휘하자 부엌 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하녀들은 신이 나서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윗사람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솔선수범하니 아랫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따르게 되는 이치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른 떡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뽀얀 국물 맛을 본 시아버님은 허허 국물 맛이 참으로 깊고 구수하구나. 꽁꽁 얼었던 속이 다 풀리는 것 같다 하시며 숟가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흐뭇한 미소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제야 집안에 진짜 주인이 들어앉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내 덕분에 올겨울은 아무 걱정 없이 나겠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김선비는 식사 도중 슬그머니 식탁 아래로 분이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맞추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김선빈의 집에 경사가 났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분이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부르셨는데 방 한구석에 있는 자개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곳간과 장독대를 관리하는 열쇠로 대대로 종가 맏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안주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는 내 것이다. 곳간을 채우고 비우는 것은 네 지혜에 달렸으니 이 집안의 살림을 네가 맡아 다스리거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분이는 손을 떨며 열쇠를 받아들었고 그 무거운 책임감과 신뢰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중한 것을 받아도 될는지요. 실수라도 하여 집안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는데 너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열쇠 없이도 곳간을 지켰고 권위 없이도 사람을 부렸다. 그 마음 씀씀이면 충분하니 걱정 말고
소신껏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큰 절을 올리며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겠노라 맹세했고 방을 나서는 발걸음에는 비장함과 동시에 든든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는 명실상부한 김선비 댁의 안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허리춤에서 찰랑거리는 열쇠 소리는 집안의 질서와 평화가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분이가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예우를 갖추었고 분이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농사일은 한가해졌지만 김선비는 사랑채에서 분이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를 모르는 아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부인 이 글자는 하늘을 뜻하고 이 글자는 땅을 뜻하셔 세상의 이치가 이 글자 속에 담겨 있으니 천천히 익혀보시오. 김선비는 종이에 붓으로 글자를 써가며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글을 익혀 나갔습니다. 비록 늦은 배움이었으나 분이의 총명함은 빛을 발했고 글자를 깨우치면서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는 기쁨에 밤새는 줄도 모르고 책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글을 읽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 그 어떤 유희보다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설날이 다가오자 분이는 하인들과 함께 가래떡을 썰고 만두를 빚으며 명절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마시를 와서 김선빈의 며느리는 양반인데 어찌 그리 솜씨가 야무지냐며 칭찬을 늘어놓으면 분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배운 덕분입니다 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김선빈의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번창하고 마을에 덕을 베푼다는 칭송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분이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떡을 나누어 주며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과거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깊은 겨울밤,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에 김선비와 분이는 안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화로의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군밤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호지 문 밖으로는 바람이 눈을 몰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 방 안의 아늑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잘 익은 밤을 까서 호호 불어식힌 뒤 분이의 입에 넣어주었는데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맛이 아주 달구려 하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건네준 밤을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을 느꼈고 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처음 알아. 가마를 타고 오던 날 말이오. 김선비가 문득 옛 이야기를 꺼내자 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그때는 두려움에 떨며 이 가마가 저승으로 가는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손이 들킬까봐 소매 속에 숨기느라 진땀을 뺐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지나간 일들을 추억처럼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부인의 거친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놈으로 남았을 것이오. 이 손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 집안을 구했소. 분이는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본래 이름도 없는 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니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서방님의 아내로 태어나 갚고 또 갚겠습니다. 분이의 고백에 김선비는 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가 만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뿐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포개지며 방 안은 사랑과 신뢰의 온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분이는 부엌으로 나가 숭늉을 한 사발 끓여왔는데 구수한 숭늉 냄새가 군밤의 단내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숭늉을 들이키며 속이 편안하구려 부인이 끓인 숭늉은 언제 먹어도 일품이요 라며 만족해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텅 빈 찻잔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계절 동안에도 이렇게 남편의 곁에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려 쌓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시련이 아니라 내년 농사의 풍년을 약속하는 서설 루이 이그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뛰어노는 소리에 잠이 깬 분이는 창문을 열고 눈부신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밤새 쌓인 눈 위로 참새들이 총총거리며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목화솜 같은 눈이 소복이 얹혀 있어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분이는 이제 곧 봄이 오면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꽃을 심을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던 김선비가 분이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 분이도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투명하여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분이는 아들, 딸 낳고 다복하게 살았는데 그녀의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언제나 조강지처인 분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평생을 해로하였습니다. 최애 진사댁에 도망간 딸 소식은 그 후로 들려오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다 제 복을 걷어찬 본보기로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반면 주인을 대신해 감에 올랐던 하녀 분이의 이야기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지혜롭고 덕있는 여인의 이야기로 전해지며 긴 겨울밤 화로 깨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단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창밖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이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의 밤이 지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단함 뒤에는 반드시 꿀맛 같은 휴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이가 정성껏 끓여낸 따뜻한 숭늉 한 그릇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울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걱정일랑 모두 잊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머리맡에는 좋은 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이와 김선비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